7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던 물가 상승률이 이번 달 들어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경제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이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여부가 중요한 것은 디플레이션과 저성장 기조가 만나면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현재 경제 상황이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나친 우려라고 보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오늘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 중간중간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가 좀 제일 궁금한 것 같은데, 뭐 경제 성장이 정말 둔화되고 계속 저성장 기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디플레냐 아니냐 사실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일단 우리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는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디플레이션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이제 하락하는 거.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뭐 플러스는 기록을 하는 이런 네. 상태를 이제 우리가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디플레이션을 일단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대개 이제 이 수요 측면에서 수요 측면이 그 둔화가 돼가지고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물가 이 지금 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공급 측면이 요인이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 사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20세기에 두 번 우리가 경험을 한 게 있어요. 미국의 대공황 때 하고 네. 그다음에 일본에 그러니까는 90년대 잃어버린 10년 아까 얘기했던 네. 그때인데 되게 그 당시는 뭐냐면 이제 이 자산 가격이 붕괴되면서요. 주식이라든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붕괴되면서 가게들이 이제 부채를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는 소득 중에서 그러니까 부채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죠. 소비가 줄어들고 이런 이제 악순환고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자산 거품이 크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붕괴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걸로 가능성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부분 이런 사례들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중앙은행들이 그 금리 결정할 때 사용하는 물가 중에 소비자 물가 지수 말고도 근원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농산물이라든가 석유를 제외하고 네.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큰 거기 때문에요. 예. 그걸 보게 되면 이제 0.9% 나왔어요. 0.9%는 그러니까 지난 그러니까 한 5,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기조에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0%대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이제 3월 달부터 한 0.9%, 0.8%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 이겁니다. 이번 달 네. 8월 달 같은 경우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주로 이제 신선식품 지수라든가 생활물가 지수가 크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가계 소득이 지금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뭐 그러니까 생활물가와 관련된 게 하락하는 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물가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제 복지를 강화하면서 학생들 그러니까 뭐 교복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납입금 이런 거 면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물가 하락하는 것들도 하락하는 요인들도 많이 이제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실 서민들에 굉장히 도움되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 디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물가 하락은 예. 디플레이션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가 지금 곤두박질 쳐가지고 생기는 그런 현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근거로 이제 디플레이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주셨고, 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네, 디플레이션 자체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자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상의 디플레이션은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거든요. 근데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가지고 디플레이션이다라고 명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정부도 그 주장인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다만 이게 디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할 것이냐,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고 할 것이냐, 이런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이제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왜 우려가 있는지를 보려면 살짝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 이게 수요 측 요인이냐 공급 측 요인이냐를 봐야 되는 건데 수요 측 요인도 있다라고 본다면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 네네. 나누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 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예. 마이너스 0.038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 네. 정말 일시적인 것이냐
구조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첫 시발점이냐 그런 것은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것이냐 구조적인 현상으로 볼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우려가 있다 없다로 판단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나름 구조적인 성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좀 예. 보완 좀 할까요? 예, 교수님. 그 이번에 이제 우리가 물가를 구성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농축수산물이 좀 있고요, 예. 공업 제품, 그다음에 전기수도, 가스 이제 이런 네네. 이제 서비스료,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 서비스라든가 개인 서비스 같은 서비스료가 있는데요. 있는데 주로 물가 하락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것이 보게 되면요, 농산물 같은 경우 지금 작황이 좋아가지고 올해 날씨가 아마 이제 좀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올해 아마 예. 장 보러 갔으면 아마 느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이프하고 장 보러 가고 그러는데 굉장히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한테 도움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우리가 11월 달부터 이제 그 석유류, 휘발유가 이제 국제유가. 유류세 인하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크게 지금 하락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남자 학생복이라든가 고등학교 납입금, 학교 급식비, 병원 검사료 이런 것들이 주로 그러니까는 하락을 주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의 결과물들이라 이거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지금 이번 달부터 지금 그러니까는 석유 유류세 인하가 지금 이제 그 원상 복구됐잖아요. 네. 그럼 이건 다시 이제 플러스로 잡힐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 지나면은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월 달부터 올해 다음 달부터 당장 석유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락하는 요인들이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수요층 요인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수요층 요인은 이거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저물가 저금리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미국도 지난 10년 동안에 물가 목표치 2%를 넘은 달이 딱 한 달뿐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뭐냐면 세계 경기가 지금 그러니까는 회복이 취약하다 보니까는 수요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네. 적어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만들 정도의 그 정도의 힘은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디스인플레이션 네. 이 부분과 지금 같은 입장이신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일시적인 물가 정체 하락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반면에 실장님께서는 이게 물가 하락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잠겨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예. 물론 이게 일시적이다라고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없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실제로 이행이 되면 굉장한 경제의 소용돌이처럼 그쵸. 문제가 파동이, 발생하기 예, 때문에 그렇죠. 준비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 준비가 필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의 준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도 저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왜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게 디플레냐 아니냐, 디플레 우려가 없냐 있냐를 가지고 이런 생방송 현장에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일단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이거 말이 자체가. 나왔던 것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제가 이미 그 작가님 통해서 데이터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 중장기적인 지금 네. 그걸 띄워주시면 예, 좋겠는데 네, 지금 나갈 보여주시죠. 겁니다. 이게 정말 구조적이냐 단기적이냐라는 것을 보는 건데 제가 직접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네. 이게 어떤 그림인가요, 이게? 2000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전 약 2010년대 전까지는 예. 물가 상승률 레벨 자체가 3.5%. 좀 높게 형성이 돼 있군요. 그 정도에 머물다가 예. 근래 201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체가 레벨 자체가 다운됐네요. 다운된 거예요. 1%로 다운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다운되는 어쩌면 디플레로 갈 수 있는 전조 현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지속적인 하락의 어떤 그렇죠. 시그널일 물론 수도 있다라고 지금은 이거 보시는 가지고 디플레라고 할 수는 없죠. 마이너스는 네,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2018년 물가 상승률이 1%대고요. 예. 2019년 0%대였죠. 0%대를 계속 월간 이어왔죠. 물가 상승률이 0%대를 계속 지속하고 예. 처음으로 지금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예요. 그럼 어쩌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는 우려가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더 중요한 건 하나는 또 다른 네. 근거는 네. 우리 목표 안정 물가제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목표 최상의 아주 이상적인 물가 상승률을 2%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2%마저 계속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 자체도 이상적인 물가 상승률 자체도 또 하향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이제 근거를 댈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지금 구조적인지 여부를 말씀드린 네네. 거고 이건 구조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예. 수요 측 요인이 있느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조업 경기를 얘기할 때 지금 제조업의 가동률이 엄청나게 그렇죠. 줄어들고 줄고 있죠. 근데 반대로 재고율은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수요가 연결이 되지 않는 모습들인 거죠.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그렇죠. 예. 만들어내는 것도 줄어드는데 민간 소비 그것마저 안 팔린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민간 소비 증감률도 2%대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지금 소비가 침체됐다. 제가 또 진영 논리를 얘기하는 게 전혀 네네네.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수요 부진이 같이 맞물리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디플레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네. 디플레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밖에 뭐 근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예. 지금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올해 8월까지의 평균 근원 물가 상승률이 0.987입니다. 일이 안 되네요. 일이 안 되는데 예. 이게 0%대를 기록한 게 연간 근원 물가 상승률이 1%대가 안 되는 게 1999년이 마지막이에요. 99년이면 이제 지금 외환위기 직후 20년 만에 0%대 근원 물가를 기록하는 상황이 되어가는 될 거예요. 수도 가능성이 있는데. 높은 거죠. 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제가 위기 상황 뭐 이런 것을 조장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예. 다만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디플레 우려를 막기 위한 좀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할 시점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저 김 제안하고 싶은 실장님 겁니다. 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코멘트를 할게요. 네네 그러시죠. 그 지금 화면에 보여준 자료에 대해서 저게 선진국가도 다 똑같아요. 선진국가들도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저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예. 다르게 구조로 둔화됐어요. 물가 상승률이요. 그럼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단기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은요. 핵심적인 요인은 뭘로 가냐면 임금 증가율입니다. 네네. 임금 증가율이고요. 왜 임금 증가율이 낮아서 이제 이렇게 이 물가 상승률이 낮게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왜 임금 증가율이 낮은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됐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 2.7%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1.3%로 반토막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OECD 국가들 대부분 국가들이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 증가율이 낮아지게 되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이거죠.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현상은 거기다가 아니라는 주요 말씀이신 거죠? 국가들은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돈을 엄청 풀었는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러다 보니까는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했는데도 2% 목표치를 안 달성하다 보니까는 지금 뭐냐면 타겟 인플레이션, 소위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이걸 높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더 그러니까 이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금융 완화를 하기 위해서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그러니까 물가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기가 체력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이 안 됐어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만의 그러니까는 특별하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경제를 따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도 하죠. 하는데 네. 이걸 주요 선진 국가들이 다 일본화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부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지금 이건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네. 사실 뭐 저희 예. 토론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문자로 통해서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좀 소개해 볼까요? 일단은 4586님 아까 뭐 지금 교수님이 마지막에 좀 지적해 주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조 증상이라는데 공감합니다. 저물가가 국제적인 기조라면 왜 우리만 성장률이 이 상태입니까? 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네, 끝자리 2402님이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복지 확대는 누가 결정합니까? 국민이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9700님은 항상 최악을 생각하고 대비해야지 정부는 안심하라고만 하고 있네요. 성장 동력을 잃어버려 뛸 수 없는데 이민 가야겠어요라고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4188님이 세금은 늘어나고 수입은 없고 자산 가치는 떨어지며 경제 전망은 어두우니 지갑은 닫히고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요라고 아무래도 뭐 소비 심리 또 수요 위축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사실 물가 부분을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네. 정부는 그러니까 아까 뭐 실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교수님도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지금의 저물가의 원인은 일시적인 요인들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또 그와 함께 어제 그 통계청 발표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2달, 한 석 달 정도는 마이너스 물가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통계청에서는 또 밝혔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또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과연 올해만의 어떤 특별한 상황일까에 대한 아마 걱정이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 네,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을 네네.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예. 글로벌리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현상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게 선진국형으로 가는 구조. 선진국형은 말 그대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그렇죠. 어느 정도 성장을 이머징 이뤘으니까요. 그 신흥국들은 이제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 이런 형상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판단에서는 우려가 없는 거죠. 네. 다만 그 선진국형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형으로 간다고 한다면 걱정이 우려가 되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섣부른 판단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좀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10월, 11월 중에 금리 인하가 기준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확정돼 되고 가고 있죠. 있잖아요. 예. 그 얘기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 자연스럽게 물가 레벨 자체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되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계속 인상했잖아요. 예. 근데 올해는 이제 인하 기조로 가니까 그렇죠. 물가가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이지 이제 물가가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워낙 석유류,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결국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물가도 상승하고 네. 하락하면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국제 유가 전망치를 제가 어젯밤에 확인을 했는데요. 미 에너지 정보청 EIA의 전망치를 보니까 3분기 국제 유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57.09 달러였는데 네. 4분기 59.50.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물가가 지금 일시적인 마이너스고 그래도 하반기에는 상승세로 또 전환될 수 있겠다는 그런 안도감을 주고는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친 위기론으로 조장할 수는 없다는 그러지면 안 말씀을 되죠.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체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었죠. 부인하는 네. 게 아니고 단지 뭐냐면 시청자들도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디플레이션은 역사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20세기에 2번 일어났어요. 네. 주요 국가에서요. 대공황 때랑. 그만큼 이 대공황하고 그러니까 일본의 자산시장 거품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게 일어나면요 세계 경제 그냥 폭망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의미를 용어를 저는 그렇게 과도하게 사용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당분간제니까는 지금 몇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그러니까 지속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최근에 지금 물가 하락을 주도하는 것이 네. 농산물 가격이 신선식품 지수 같은 경우는 14%나 하락했어요. 떨어지니까요. 네. 신선식품 지수가요. 그러면 농산물 가격은 당분간 지금 그러니까 작황이 좋을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난해부터 지금 이제 복지 확대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주로 그러니까는 통계청에 들어가시면은 이 물가를 구성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요. 주로 복지 정책의 결과로서 이 나타난 것들이 물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부의 복지 정책의 결과로 영향받는 물가들은 빼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건 예를 들어서 정부가 복지로 공짜로 줬는데 네. 공짜로 준 거는 그러니까는 물가가 상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가 떨어질 수 계산에다가 있는 그러니까 요인밖에 포함시키지 안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품목을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런데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물가를 하락하는 그러니까 요인이 만약에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거라면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수요 측면에 그걸 동의를 하겠어요. 네네. 근데 공산품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정책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쪽. 이제 이 유가 이제 유류세 인하라든가 농수산품 이 가격들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해석하게 되면은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쓰게 되면요. 네. 쉽게 해서 뭐 경제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데 경제가 폭망했다 이렇게 쓰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얘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이 저성장 기조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한국은행이 2분기 성장률을 1%로 하향 조정한 것도 지금 우려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저성장 기조까지 맞물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물가 하락까지 또 이어지고 이게 또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많이 우려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놓고 예. 그림을 그려보면 그 최악의 상황을 아마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소용돌이. 이게 결국은 디플레이션이 실체화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치도 하락하고요, 네. 주가도 하락하고요, 내구재도 하락합니다.
그럼 이런 물건의 가격들이 하락한다고 보면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위축, 투자 위축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가지고 투자가 기업가 더 정신이 많아졌죠.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투자가 위축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일자리가 없다 보니 실업자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고 소비가 또 떨어지고 소용돌이죠. 네, 디플레이션 소용돌이. 네, 악순환이죠. 이런 것들이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일시적인 큰 충격이 아니라 만성질환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우려하고 진단하고 대책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디플레이션 이런 현상이 실제 소용돌이가 치게 되면 말 그대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돼서 역동성 자체가 떨어집니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소극적이고 역동성이 없는 그런 경제 체제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제로 이양될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가 뭔가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요. 들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 가계의 자산이 70% 이상이니까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부동산 가격이 한 30% 이상 하락하지 않는 한은요. 디플레이션 발생 안 해요. 30% 이상 하락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소득이 100이에요. 100인데 그러니까는 부채를 상환하는데 자산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은행에서 상환을 한다 이거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까요. 네. 그럼 100 중에서 만약에 20을 내가 상환하는 데 썼어요. 그럼 80만 남죠. 그렇죠.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소비할 때하고 80을 기준으로 소비할 때하고 소비는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런 충격이 생길 때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흔히 디플레이션도요. 그러면 이런 부동산 시장에 이러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큰 충격이 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미리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경제 심리만 오히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최근에 오히려 그러니까는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지금 도입을 해야 됐다 이렇게 하고 앉은 판에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한 30% 이상 하락할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전제로 해가지고 이걸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과도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그런 급격한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금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고 그 정도로 인해 가지고 수요 네네. 충격 가지고는 디플레이션이 안 생긴다 이겁니다. 이론적으로요. 그럼 정부가 어쨌든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어떤 재정 정책이나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 대한 준비는 좀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교과서적으로 당연하죠. 경기가 둔화될 때 성장률이 목표치를 하회할 경우에는 네. 정부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는 그쵸.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재정은 네. 이제 계속 적극적 재정을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이 하단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여지라는 게 이제 없잖아요. 저는 적극적 재정 해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난 3년 동안에요. 초과세수가 68조였었어요. 68조였었고 2016년에 GDP 대비 국가 부채가 36%였었습니다. 2016년에요. 근데 지난해 얼마였었냐면 35.9% 떨어졌어요. 네. 이게 무슨 이게 적극적 재정이에요. 국가 부채 줄어들었는데 오히려요. 올해 내년에 지금 특히 내년에 하는 게 좀 이제 본격적인 확장적 재정이고요. 그 동안에는 확장적 재정 한 적 없습니다. 단언코요. 예.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재정 측면을 말씀하시죠. 재정과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네, 어떤 대책을 해야 좀 하는 게 될까? 좋다고 보세요? 참 걱정되는 거 하나는 이제 물가 상승세를 이제 어느 정도 목표하는 바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활용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겠죠. 이제 이미 저금리 상황인 거예요. 네. 마이너스 금리로까지 가기가 어렵잖아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카드도 이제 많이 좀 시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마저도 그 효과마저도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카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가 필요하다고 네. 보고 있고요. 물론 확장적 재정 지출 뭐 과거에는 안 했다는 것에도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2019, 20년 예산이 굉장히 확장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계획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역시 물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확장적으로, 경기 부양적으로,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네. 이런 것이 적정한 물가 상승률로 올라올 수 있겠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률이 반등하는 것으로 2020년에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대로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객관적인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토론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좀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경기 침체와 같이 또 인식이 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끝자리 0962님이 경제는 심리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경제 심리를 진작시켜야 하는 겁니다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3671님은 자영업자인데 매출이 5분의 1 이상 떨어졌고 빚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는 빚낼 곳도 없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5538님이 국민 체감이 완전 디플레이션인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5538님 또 문자 주셨네요. 그 국민 체감은 완전히 디플레이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 마음으로는 이제 심정적으로 힘들다라는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디플레이션 우려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